네, 2024 기부 트렌드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랑의 열매 이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4 기부 트렌드 컨퍼런스는요, 네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이고요. 사랑의 열매를 대표하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사회를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 사랑의 열매 유튜브 방송으로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으로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줌과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활발한 의견, 질문들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댓글을 원하시면 구글 로그인 먼저 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진행되는 행사이지만 저희가 더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위해서 줌으로도 여러분들 먼저 사전 접수 통해서 모셔봤거든요. 현재 한 20여 분 정도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후에 저희가 다시 댓글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정말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하는 인사를 사랑의 열매 김병준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병준 회장님 영상으로 인사 말씀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열매 회장 김병준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연구자분들 또 관계자분들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열매의 나눔문화연구소는 단순히 사랑의 열매 그 자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비영리 섹터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또 시민들의 기부 행동에 나타나는 변화를 예측하고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더욱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회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구 결과를 보고서가 아닌 정식 도서로까지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와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식을 확장하고 모금 활동에 영감을 드려보자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원래 이 기부 트렌드의 핵심 메시지로는 저희들이 주도하는 기부자, 반응하는 모금 조직이라는 말을 선정했습니다. 말이 조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만은 결국 시민들이 지금 실제로 자신의 관심사와 지향을 담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모금기관들은 이런 기부자들의 그 행동에 반응해서 보다 쉽고 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기부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게 해보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기부 트렌드에서는 주도적 기부자와 커뮤니케이션의 방식,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적용과 관련된 이슈와 과제, 비영리 섹터를 둘러싼 법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깊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 트렌드 2024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기부 트렌드와 이슈를 좀 더 이해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서 나눔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는 많은 분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또 더 크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이라는 그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이고 더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 기부 트렌드 컨퍼런스 문을 활짝 열어주신 김병준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트렌드 컨퍼런스 순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기부 트렌드 핵심 내용 발표입니다. 전체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이번 연구를 뚝심 있게 주도적으로 진행해 오신 박미 박사님 모시고 트렌드의 핵심에 대해서 쏙쏙 짚어보고 먼저 이해하는 시간 가져본 다음에요. 본격적으로
기부 트렌드 토파보기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파보기 시간에는요,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자분들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그리고 줌과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과 적극적으로 의견도 나누고 소통하면서 이번 연구 어떠하셨는지 이야기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 기부 트렌드 컨퍼런스 제일 크게 바뀐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구 보고서가 정식 책으로 출간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예, 핑크핑크하게, 예, 트렌디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책 사실 수 있느냐? 예, 온라인으로는 바로 지금 주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25일부터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가격이 요즘 표현으로 혜자스럽습니다. 무려 5,000원, 예, 말도 안 되는 5,000원이라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은 단 400권만 한정으로 판매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커피 한 잔 가격으로 트렌드 연구서 보고서 사셔가지고 지인들에게, 친구에게 선물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 잘 아시죠? 지금 접속하시면 무료로 전자책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책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 아직 이 책이 없으시니까요.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부 트렌드 2024 핵심 요약 자료도 친절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참고하셔서 유튜브 더보기 창을 통해서 나눔문화연구소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시면 오늘 연구자분들이 발표하시는 내용들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진행해 볼까요? 2024 기부 트렌드 핵심 내용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실 박미 박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매년 그 트렌드 연구 해오고 계시는데요. 올해 몇 년째인가요? 네, 올해 벌써 저희 연구가 10년째이고요. 10년째. 저는 7년째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트렌드 연구가 제일 어려웠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트렌드 연구는 매년 그 어려움 정도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트렌드를 선정하고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고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올해는 특별히 기부 트렌드 패널을 별도로 모집해서 공개 모집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저는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트렌드 패널로 참여해주신 여러분과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그리고 연구자님 패널로 참여해주신 분들, 그런 분들의 그런 숨은 노력이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트렌드 맛집으로 점점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2024 기부 트렌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슬쩍 먼저 책을 보니까 한 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연구진은 6개 트렌드를 뽑았습니다. 사실 10개를 뽑을까 6개를 뽑을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많으면 기억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6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연구진은 올해 기부 트렌드로 6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위에 3개는 기부자의 변화와 모금 조직의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기부, 지향성과 만나 정체성이 되다, 주도하는 기부자, 반응하는 모금 조직, 뉴 노멀 시대에 가볍게 오래가는 관계 만들기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랫줄에 있는 3개의 트렌드는 지금 현재 비영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는 것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현장에서의 기술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 ESG와 사회공헌의 재편 트렌드, 그리고 비영리 생태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법 제도적인 환경 변화와 다른 액터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모금 현장의 이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6가지 트렌드를 쓱 훑어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매년 제기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항상 지금 유행이죠. ESG 언급되고 그리고 법 제도까지 나와서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간략한 핵심 요약 전달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6가지 트렌드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대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박사님께 핵심 트렌드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트렌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같이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기부 트렌드 연구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기부에도 트렌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부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니까 오늘의 이 자리에도 계실 텐데요. 근데 보통 트렌디하다라고 말하면 뭔가 굉장히 팬시하고 뭔가 유행의 최선두에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트렌드랑 유행은 같은 걸까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시는 이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트렌드와 비슷한 개념들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통 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트렌드는 시간적으로 보면 1년에서 5년 정도 지속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되면 메가 트렌드, 30년 이상 지속되면 문화로 자리 잡는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우리 말로 바꿔보자면 유행보다는 경향성 혹은 변화의 경향성과 방향성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행이 아니라 트렌드를 파악하고 싶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작은 변화의 흐름들이 모여서 큰 변화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상당 기간 지속될 변화,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이 변화의 경향성, 우리는 이거를 좀 알고 싶은 것이겠죠. 그런 방향성을 알아야 그거에 맞는 대비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매년 바뀐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 어떤 것은 강화되고 어떤 것은 새롭게 등장하고 또 어떤 것은 사그라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저희가 앞서 제시해드린 6개의 트렌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변화 경향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심적인 변화 경향을 저희 연구진은 주도하는 기부자, 반응하는 모금 조직으로 선정했습니다. 기부자들의 주도성과 주체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모금 기관들은 주도적인 기부자들에 반응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와 그리고 새로운 관계 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로 저희 연구진은 인플루언서 기부를 살펴봤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함께 보시면요. 최근 3년 동안 인플루언서와 기부가 같이 언급된 그런 언급량을 봤더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서 22년에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요. 2023년의 결과는 11월까지만 반영된 것을 감안한다면 2023년도에도 언급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SNS나 뉴스에서 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많은 기부 이벤트 많이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증, 후기 이런 것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언급량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루언서가 주도하는 기부의 성과도 대단합니다. 사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례는 촌미라는 인플루언서가 진행한 콩털기 이벤트예요. 저는 사실 촌미라는 인플루언서 처음 연구하면서 알았는데요. 저희 패널에 참여하신 분들이 소개도 해주셨고 개인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2020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말, 그러니까 4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6번의 콩털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해피빈 콩 저금통 전체 토탈 중에서 가장 많은 저금액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무려 20억 원이고요. 참여 인원은 61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콩털기 이벤트 이외에도 기부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팔로워들과 함께 기부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플루언서는 기부라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친구이고 파트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인플루언서에게 친밀감을 굉장히 현대인들은 많이 느끼고 있죠.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뭔가를 제안을 한다면 다른 누가 제안하는 것보다 더 신뢰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라고들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부에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인플루언서가 어떤 기부 이벤트들을 제안을 했을 때 상당히 솔깃하고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고 시민들은 여기에 반응해서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시민들이 이 팔로워들이 인플루언서 중심의 이런 기부 참여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서 본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직접 만들고 체감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부자가 주도하는 직접 모금 이런 것은 사실 오랜만의 트렌드는 아닙니다. 저희 2021년 기부 트렌드 연구에서도 기부자가 앞장선 다양한 판 깔기라는 트렌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인플루언서가 주도하는 이런 기부 참여가 이전의 기부자들의 참여와 뭐가 다를까?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 연구진이 주목한 부분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이슈와 관심사에 기부하는 자기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기부자의 등장, 이것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기부자의 등장은 기부자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부에 참여하는가 하고 연관이 깊은데요. 저희 연구에 참여했던 시민 패널 한 분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살다 보니 모든 선택이 오롯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다. 기부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를 기억하게 하는 나만의 다짐, 기억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부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기부를 하다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더 나아가 나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행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짐들을 마음들을 기억하기 위해 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보여주기식 기부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나의 진심과 지향이 담긴 활동으로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올해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인플루언서 촌미가 개최한 기부 전시회의 사진이에요. 그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면 착한 척 기부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진짜 선한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 스스로를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촌미가 말하는 후천적 선한 인격 만들기입니다. 기부를 통해서 내 인격을, 나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기부가 이처럼 자신의 관심과 지향 그리고 정체성과 연결된 행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이 기부자들이 새로운 방식의 어떤 기부 방식들을 찾고 있는데 과거처럼 그냥 자동이체로 나가는지도 모르게 나가는 그런 기부 말고 나의 지향과 가치, 정체성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방식으로 저희가 주목한 것이 바로 자신만의 기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기부 파이가 있대요. 그리고 이를 잘게 쪼개서 필요한 곳에 목적 의식적으로 기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큰 기관, 작은 기관을 고려하면서 어느 곳에 치우침이 없도록 기부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기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부 포트폴리오를 만들다 보면은 정기후원 방식이 좀 장애물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기후원은 돈이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이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이 묶여 있다 보면 필요한 곳에 내가 시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돈을 이동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기 후원보다는 일시 후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일시 후원만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내가 가치와 지향을 담아서 오랫동안 꾸준히 기부할 기부처를 정하는 것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부자들의 자기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에 맞춰서 모금 조직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또 이게 궁금하죠.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이미지 보면 모금기관들은 기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지키는 같은 팀이에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지키는 세이버고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는 콩대장이에요. 그리고 젊은 정치인을 키우는 빌더예요. 라고 말이죠. 개인의 관심과 지향이 반영된 행위로서 기부가 확장되면서 모금 조직들도 단순히 기부자를 기부자, 후원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향과 정체성이 담긴 이름 부여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정체성을 거기에 담고 특별한 역할과 의미를 그 이름에 부여하면서 기부자와 새롭게 관계 맺기를 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도적인 기부자들이 보이는 또 다른 경향 중에 하나는 모금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재생산하고 스스로 확산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컨텐츠 생산이 모금 조직에게 주도권이 있었다면 이제는 기부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갖고 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금 조직들은 이러한 기부자들의 놀이를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거나 아니면 기부자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더 나아가 세계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장치들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금 조직들은 잠재 기부자들을 만나기 위해 다양한 모금 이벤트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금 이벤트 우리 많이 해왔었죠. 그렇지만 이전과 다른 모금 전략이 무엇일까?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전과 다른 모금 전략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기부를 요청하기보다는 체험과 참여를 통해서 잠재 기부자들을 확보하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기부자로 전환되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저희 연구에서는 느슨한 관계 맺음 전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느슨한 관계 맺음 전략의 대표적인 예로 저희 책에서는 기부 마라톤, 기부 하이킹, 그 다음에 기부 전시, 기부 팝업과 같은 참여형 기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등장했던 플로깅 굉장히 인기를 얻었죠. 그 이후에 또 기부 마라톤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 인기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최근에는 기부 하이킹의 형태로 더 운동과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참여형 이벤트들의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미지들은 몇 가지만 보여드렸지만 사실 달리기와 결합한 참여형 기부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큰 인기를 얻었고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예측되는 것이 기부 전시와 기부 팝업입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유니세프는 후원자 페스티벌을 2017년부터 해왔는데요. 작년에는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들이 쉽게 들를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 엠네스티 인권사진전인데 엠네스티도 사전 신청을 받아서 사진을 모았고 그리고 이 사진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 전시회에 대한 인기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렇는지 엠네스티의 인권 사진전도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 사랑의 열매 가치상점인데요. 저희 사랑의 열매도 가치상점이라는 이름으로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그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익선동에서 열어서 다양한 시민들과 부담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체험형 기부, 참여형 기부가 인기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형식이 개인의 취향이나 관심사에 기초한 느슨한 방식의 관계 맺음하고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이슈의 사안에 대해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공간에서 뭔가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흥미로워하는데, 기부도 여기에 접목이 돼서 기부라는 가치를 사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래서 기부의 부담감을 크게 느끼지 않으면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방식들에 대해서 큰 호응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기부자들은 스스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공유하고 갖고 노는데, 모금 조직 입장에서는 사실 바이럴 마케팅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이벤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벤트에 시민들이 왜 호응하느냐, 이 부분인 거이겠죠. 물론 느슨하게 편하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냥 그런 이벤트만 있다고 해서 바로 이게 기부자들이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조직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연결되지 않거든요. 저희 연구진에서 주목한 것은 이러한 호응의 기저에는 공감대와 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담 없이 참여하고 체험하면서 모금 조직과 느슨하지만 지속적으로 관계 맺음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인 건데, 이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 그 이슈 자체가 아니라 그 이슈를 어떻게 함께 이야기할 것인지, 어떻게 함께 대화할 것인지, 그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터치하지만 지속적으로 끈을 놓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기부자들은 더욱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할 것이고요. 그런 기부자와 느슨하지만 지속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 맺음을 하는 새로운 방식과 시도들이 2024년도에는 핵심적인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트렌드와 함께 본 발표에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ESG 중심으로 재편되는 기업 사회공헌 트렌드, 그리고 기부자들이 일상에서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기술의 접목도 중요한 트렌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술과 관련해서는 생성형 AI가 모금 측면, 사업 측면, 그리고 조직 운영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예측도 이번 연구에 담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이후 톱파보기 2번째 시간에서 더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전체적인 변화의 양상과 모금 조직의 대응 속에서 저희 연구진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이런 트렌드 속에서 비영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슈들은 저희 트렌드 연구에서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것인데요. 올해에는 이것을 같이 한번 깊이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식 트렌드로 채택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시장, 비영리라는 세 주체에 대한 주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비영리 영역은 단순화해서 말하면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성과 연대에 기초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가와는 달리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과는 달리 공익을 추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세 주체간의 영향력 크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고, 특히 국가와 시장 영역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 비영리 시민사회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에게 재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비영리의 모습이 괜찮은 것인지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희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비영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비영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가치들을 지켜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비영리가 사회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력으로 이슈를 주도하고
비영리 활동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함께한다면 비영리의 역할과 가치를 찾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책 한 권이 이렇게 쏙쏙 엑기스가 담겨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박미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미 박사님은요, 이후 토파보기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기부 트렌드는 총 6가지로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이를 관통하는, 아우르는 대주제는 주도하는 기부자, 그리고 반응하는 모금 조직입니다. 저도 이제 모금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모금하는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기부자님들이 훨씬 더 감각적이시고 예민하시고, 그리고 변화 속도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시고 계시는 것을 저도 새삼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기부자님들의 그런 흐름을 웬만해서는 따라가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리고 기부자님들의 그런 변화와 움직임은 결국에는 본인이 살고 계시는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그리고 밝게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진정성 있고 주도적인 기부자님들을 저희가 잘 어떻게 상대하기 위해서는 모금하는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지,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앞으로 진지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2024 기부 트렌드 토파보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세 분의 연구자님 여기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기부자의 변화와 모금 기관의 반응입니다. 제 옆자리에 세 분 연구자님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와 이번에 담당하신 연구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 박사님. 이번 트렌드 연구의 책임을 맡았고요. 앞서 제가 발표를 드렸는데 제 소개를 안 드려서 나눔문화연구소의 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노연이라고 하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두 번째 트렌드, 그러니까 저희 그 큰 주제로 뽑힌 네. 주도하는 기부자, 반응하는 모금 조직 그 파트를 담당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연구의 MZ세대의 시각을 담아내고 있는 나눔문화연구소의 이수연입니다. 저는 세 번째 트렌드인 뉴노멀 시대 가볍게 오래가는 관계 만들기라는 파트에 대해서 주로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네, 세 분 자세하게 내용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 실태, 현황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 실태 현황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듣기로는 코로나 때 오히려 모금이 잘 되었다,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매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2024 모금을 준비하면서도 좀 두근두근하면서 올해도 어떻게 작년처럼 많이 힘들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부 현황 어떠한지, 어떤 변화들이 데이터적으로 보이는지 이수연 박사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어려웠던 모금의 현황이 통계 자료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살펴보았을 때 국세청의 통계정보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2022년 기부 금액이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 기부에서도 큰 하락률을 보여서 지난해 비교해서 많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약 5년 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법인 기부는 떨어진 수치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보시는 자료에서 제가 박스로 처리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던 당시, 그리고 코로나 직후인 2020년, 그리고 그때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게 바로 작년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 금액만 아니라 기부에 참여한 분들은 어땠는지도 살펴보면 사실 기부자의 수는 저희가 기부금 공제를 받는 개인의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떨어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개인 기부자 1인당 평균 기부 금액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기부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조사에서 대상과 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랑의 열매 나눔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회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2011년 조사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2023년에 소폭으로 처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도 살펴보았는데 그중에 적극적인 연령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연령대는 4050 세대로 나타났고 이러한 추세는 2017년 즉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세대에서는 기부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10대의 기부 참여율은 약 10년 전과 비교하면 매우 많이 떨어진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감하는 것이 저렇게 데이터로 나와서 실제 숫자로 확인되니까 걱정도 되고요. 자세한 설명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구진들이 뽑은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미리 원고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주제처럼 기부자의 주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기부자님들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슈나 시기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의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기부처를 바꾸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 저희 모금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정기 기부자들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에서도 이런 질문 많이 주셨어요. 타 단체 후원을 이유로 탈퇴하는 기부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탈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후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모금 담당자로서 굉장히 어렵고 또 한편 속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연구자분들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진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희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사실은 올해 새로 이렇게 제기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트렌드 연구를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가장 큰 그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정기 기부가 떨어지고 있네. 근데 일시 기부는 많아지고 중단 많아지고 기부처 쉽게 바꾸고 있고. 근데 이게 작년하고 조금 다른 양상은 모금 조직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기 기부가 떨어지고 일시 기부가 많아지면 어떡하지? 였는데 이제는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더 이상 정기 기부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부자가 그렇게 변화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전략을 정기 기부가 아닌 일시 기부를 어떻게 더 많이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쪽으로 지금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포인트에서 제가 이 반응하는 모금 조직이라는 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모금 조직, 뭐 이런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금 팀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저는 뭐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일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부자 인터뷰를 뭐 이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하고도 계속 해보면 어떤 거냐면, 요새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 같은 세대, 40대, 50대가 넘어가는 세대도 한 번에 정기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지켜보는 거죠, 계속. 내가 한 번 했어. 뭐 해피윈이든 가치든 뭐 기간 어딘지 모르겠는데 했어. 그러니까 그 이슈와 관련된 게 얼마나 자주 뜨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했는데
지난번에 모금회가 이 이슈로 했는데 내가 또 관심 있는 이슈가 또 떴는데 또 모금회네? 이게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 정기기부로 바꾸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까 박명희 박사님이 요약하실 때 핵심 내용이 그거였고, 그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죠. 모금 조직들이 기부자들을 정기기부로 한꺼번에 갖고 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기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자기의 영역에서 이 전문성을 가진 사업에 대한 홍보나 모금 캠페인을 지속하는 것, 그런 것들이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 그게 일시기부에서 정기기부로 전환하게 하는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젊은 친구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40대, 50대 기부자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기부처를 바꾸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부처를 보고서 기부하지 않거든요. 이슈를 보고 기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 사업에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느냐, 그 부분이 정기 기부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자꾸 물어보면, 저는 모금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 경향은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저 같아도 정기기부 안 할 것 같은데요. 이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꿔야 되는 거죠. 전략 자체를. 정기 기부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식이든 기부를 어떻게 많이 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전략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당연히 많이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정기 기부자 계신데, 저희가 이제 뭐 명절마다 시기마다 안부 문자나 이렇게 네네네. 스킨십 문자를 보내면 꼭 전화가 몇 통씩 와요. 해지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스킨십을 했는데 예, 전화가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참 많거든요. 또 얼마나 다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런 거 하고 하나 네, 그냥 제가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한 분이 여기 계신 분이기도 하고 제가 들은 기부자 중에 23년 기부하셨대요. 한 기간에 정기 기부. 그런데 이제 소액 기부하신 거죠. 10,000원씩, 20,000원씩. 23년이면 굉장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어려워서 기부를 중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서운한 게, 자기가 23년 만에 기부를 중단했는데 그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자기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말을 원한 것도 아니고, 전화해가지고 왜 기부를 그만두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그 시기였다고 말씀을 직접 제가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그래서 기부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그래서 5년 동안 중단했다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에 다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일시기 분야, 정기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모금 조직이 기부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 고액 기부자들한테는 그러시지 않겠죠. 근데 23년간 2만 원씩 기부한 그 기부자를 그런 방식으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기부자가 한 20년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그걸 정리를 하는데, 자식들의 입장은 아까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자식들이 그걸 정리하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23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기부를 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 중단이 되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모금가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는 모금 조직이 기부라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류현희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제가 발표 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기부 트렌드 패널을 모집해서 네. 공개 모집해서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두 그룹이 있었거든요. 시민 패널하고 활동가 패널. 근데 그 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이 단체 진짜 활동 잘해요라고 언급이 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그 단체 대표님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어떻게 잘하시길래 그렇게 이 시민과 활동가 모두한테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지 너무 궁금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보통 해지한다고 하면 해지 사유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그리고 뭐 전화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분은 그런 거 절대 안 한대요. 그 이유가
일단은 그 해지 이유를 듣는다고 해서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해지 이유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뭐 많은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조금 뭐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단체에 후원을 하려고요, 이런 대답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대답들을 듣는다고 해서 본인이 기부자에게 다른 뭔가의 특별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쿨하게 보내드린대요. 그동안 우리한테 기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이래요. 뭐 왜 해지하시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저희하고 또 같이 해요. 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민 패널하고도 얘기를 할 때 사실 후원 해지 경험이 있는지도 다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 물어보면, 해지 이유 물어보면 그냥 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돈이 그냥 없어서 그냥 쉴래요, 이런 얘기를 하고 만대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이분들이 느끼는 거는 이 모금 조직이 나한테 정말 관심 있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나를 잡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가 너무나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해지할 것을 마음을 먹고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미 결정을 하고 판단을 했는데 자꾸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너무 좀 불편하고, 이제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정기 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고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저희는 사실 기부자와의 만남에 대해서만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지만, 기부자님과 이별하는 순간도 저희가 또 귀하게 생각하고 쿨하게 보내주자. 그래야지 그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시원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엔데믹 이후의 트렌드에 대한 질문인데요.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변화된 트렌드, 작년과 다른 트렌드가 있으면 무엇일까요? 이제 일상은 대면으로 거의 다 돌아온 것 같은데요. 과거와 다른 트렌드의 흐름 무엇이 있는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미 앞서 발표에서도, 그리고 두 분의 앞선 말씀 통해서도 이야기가 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이슈와 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다 함께 겪으면서 전통적으로 익숙했던 것들이 다 해체되는 경험을 함께하고, 그 이후에 기술이라는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것을 또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것들도 다 같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는 메타버스나 뭐 AR 같은 여러 가지의 기술 기반의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우리 삶을 다 변화시킬 것 같다고 많은 예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그렇지 않고 대면으로 모든 게 또 다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가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이전과 다른 것들이 자리 잡는다,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강한데,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변화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고, 그것에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야 트렌드를 진짜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앞선 발표에서도 나왔던 기부런 같은 것들에 왜 관심이 많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전통적인 것들 속에서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기부자들도 내가 진짜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 고민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안에 나의 이야기가 없는, 반영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보다는 내가 직접 뛰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도 동참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에 중요함을 두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대면이지만 거리두기 이후의 대면 활동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방식으로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방향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크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현희 교수님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 주실 추가로요? 건가요? 저는 여기는 트렌디하신 분이라 트렌디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까 그 전체적인 트렌드, 기부와 모금의 경향들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감소하고 있고 X도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셨다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대 이후는 그 이전만큼의 모금이나 기부액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리인 거고 그 다음에 기부 자체는 아마 저 수준에서 제 생각에는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감소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모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저런 걸 보면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금의 경제 상황과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그래서 모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비관적이거나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식의 반응이 결국은 어떤 반응을 끌어내냐면 우리 조직이 모금을 더 많이 해야지 라는 과도한 경쟁의식 같은 걸로 넘어가는 거야. 쟤네 저만큼 했대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리더십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과도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작년에도 그 얘기를 잠깐 제가 했었는데 정말 착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아까 23년 하고 조직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도 그래도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 했습니다. 이게 기부자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 일시기부냐, 정기기부냐, 뭐 디지털로 했느냐, 아니면 뭐 오프라인으로 했느냐,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 기부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 나는 좋은 일을 해야 돼. 그다음에 어쨌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마음을 모금 조직들이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서 모금 성과를 이끌어낼 것이냐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체계하고 조직화해서 정말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모금가들도 조금 모금 성과에만 이렇게 치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비영리 조직 전체가 이 모금을 통해서 아니면 이 기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함을 어떤 방식으로 모금 조직의 활동으로 전환을 시켜서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MZ세대의 대표 연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낡은 세대로서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막 바뀌고 있고 모금은 안 되고 어떡하지 허둥지둥 뭐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막 쓰고 그러는 것도 어쨌든 있겠지만 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민을 하면 좋겠다. 세 분 말씀 이렇게 들어봤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줌 참석자를 모집을 했잖아요. 지금 줌으로 한번 함께 해주신 분들 지금 한 20여 분 가까이가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분들을 대표로 직접 연구진들에게 손들고 질문을 해주실 분을 찾겠습니다. 예, 의견 있으시면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지금 줌 참석하고 계신 분 중에서 네, 한상규님, 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모금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가 되게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시기에 큰 조직이 아니라 중소형 조직들은 어떻게 모금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계속 얘기되는 게 이제 참여형, 그리고 재미형, 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녹음 방식 등에 대한 것들이 트렌드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걸 실제로 중소형 조직들은 적용해 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먼저 해야 되지 하는 생각들이 들곤 하는데요. 어떻게 시도하면 좋을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중소형 조직이 어떻게 시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 이수연 박사님 대답해 주실까요? 저희가 트렌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중소형 조직들은 이러한 트렌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희가 책에서도 다룬 것처럼 사실 이러한 가볍게 오래가는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미 너무 잘 하고 계신 곳들이 오히려 지역에 계신 중소규모의 기관들이다라는 것들을 올해에도 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 기관 같은 경우
경우에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들을 조직의 뭐 인력적인 한계라던가 예산의 한계로 빠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도 연구 과정에서 많이 느꼈지만 그러한 부분보다 저희가 오늘 트렌드 컨퍼런스를 통해 계속 전달드리고 있는 메시지처럼 진정한 기부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 더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오히려 작은 기관에서 더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계신 노하우들을 더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어가는 태도에 대한 부분들만 더해진다면 충분히 하고 계신 것들에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좀 덧붙이자면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트렌드 연구를 하면서 요번에 정말 확실하게 좀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로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일단은 있다는 것은 분명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비영리나 기부 쪽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로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뭐 2부에도 또 얘기가 되겠지만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일단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내 고향에 내 지역에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저는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작은 단체들은 지역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본인 기관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부자들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담아서 기부라는 행동을 하는데 기관들은 다 천편일률 똑같다라는 거예요. 큰 기관은 큰 기관대로 다 똑같고 뭐 A 기관, B 기관, C 기관 다 똑같고 큰 기관과 작은 기관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기부자들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랬을 때는 사실 작은 기관들은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메이저 기관, 홍보 잘하고 홈페이지 잘 갖춰져 있고 잘 이렇게 설득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관들한테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기관들은 지역에 특화된 이슈들을 좀 중심으로 자기의 정체성, 기관의 정체성들을 더 뾰족하게 좀 만드는 그런 좀 시도들을 해보시면 그러면 로컬에 관심이 있는 기부자들과 같이 접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자산 가지고 계시고 본인들의 어떤 강점을 뾰족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줌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해주고 계신 이영주 선생님,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트렌드 보고서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정말 연구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고심하시는지 되게 많은 걸 느끼면서 오늘도 또 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모금을 이제 인게이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부자와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또 굿즈나 뭐 리워드를 드리면서 또 한 번쯤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항상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기부가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좀 정의가 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지 간에 뭐 자발적으로 또 공익을 위해서 대가 없이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박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향점이나 가치나 어떤 것들을 함께 해주시는 기부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저희가 소액으로 만든 어떤 굿즈나 리워드를 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뭐 저희 아름다운 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굿즈를 만들고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정말 저희가 봤을 때도 정말 이거 신박하다 뭐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의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때로는 이게 이제 드리는 게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이제 맞고 틀리고 간에 어차피 이제 저희가 또 이런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 또 적정선이 어느 정도 있을지
되게 항상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아까 고향사랑 기부제 이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기부를 활성화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답례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민간 조직에서는 또 본의 아니게 굿즈나 리워드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시민 패널에서도 이 굿즈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나눴거든요. 제가 그 의견의 일부를 같이 좀 공유드리고자 화면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 제가 긍정 의견, 부정 의견 이렇게 나눠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굿즈를 받았을 때, 내가 어디에다가 기부를 했고 무슨 사업을 에 기부를 했고 그리고 나는 동참하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는 굿즈가 좋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굿즈를 통해서 뭔가 내가 기부한 의미나 사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때, 기념할 수 있을 때 좋다라고 의견을 주셨죠. 근데 반면에 부정 의견을 한번 보시면요. 굿즈와 기부 자체의 균형점이 깨져서 상업적 느낌이 강해졌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이게 건강한 건가? 라는 생각을 시민들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굿즈가 기부 내용을 잘 대변하고 있지 않을 때 이거는 굿즈가 아니라고까지 생각을 하신대요. 물물 교환일 뿐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굿즈라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 의견이 상당히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긍정적인 좋은 굿즈, 그러니까 굿즈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굿즈를 통해서 기부의 의미가 잘 드러나고 그 기부한 것이 잘 기억될 수 있는 방식이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돈을 많이 들이는 고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퀄 굿즈 이런 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굿즈를 만드시는 것 좋은데 굿즈를 만드실 때 어떻게 기부의 의미를 담고 기부의 취지를 담을 수 있을까, 그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투파보기 시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세 분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2024 기부 트렌드 투파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심층 주제, 기술, 사회공헌, 비영리 생태계의 환경 변화입니다. 네, 진행 방식은 첫 번째 투파보기 시간과 같습니다. 제 옆자리에 이 연구에 참여해 주신 세 분의 연구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아까 하신 거 보셨죠? 예, 각자 소개랑 어떤 주제 담당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은정 선생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 조직의 모금 활동가로 오랜 동안 일을 해오고 있는 윤지연입니다. 이번에 기술 부문 기술 흥미롭지만 익숙하지 않아요 편의 주 저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민영입니다. 네, 저는 이번 트렌드 보고서에서는 챕터 6번째 진격의 거인 비영리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한우재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그 책에서 5번째 주제가 있는 그 기업사회공헌 관련된 트렌드 연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심도 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술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모금 현장에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최신 기술 하면은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기도 하셨고 현장 실무자분들도 많이 더 도입도 해보기도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도입할 때 막 공부하시잖아요. 힘들게 공부하시면서 도입한 그 기술들이 정말 모금적으로는 효과적이고 성공적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술 흥미롭지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윤지연 선생님께 먼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영리 부문의 모금 활동가 분들은 기술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기술이 매년 변화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모든 모금 활동이 온라인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디지털상에서 모금을 위한 경쟁이 좀 심화가 되어서 기부자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활동가들은 입을 모아서 신규 기부자가 개발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다 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영상, 특히 숏폼의 활용이라든지 슈퍼앱,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주 많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런 앱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새로운 모금 플랫폼을 찾고자 노력하는 조직들의 양상이 보였고요. 반면에 작년에 이제 모금 트렌드로 언급이 되었던 NFT라든지 가상자산, 그리고 메타버스 등은 사실 시들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기술 자체가 없어졌다, 혹은 그 툴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히나 NFT나 가상자산 면에서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기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 회계 기준이라든지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따라오지 못해서 이런 모금이 활성화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이 언급된 새로운 기술 트렌드는 생성형 AI일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아마 써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챗 GTP라든지 아니면 구글 제미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은 것은 이미 써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AI라는 것은 이제 대량의 정보를 가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거나 프롬프트에서 저희와 응답을 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걸 해주는데요. 이러한 생성형 AI의 활용을 좀 더 이제 읽어보시면 어떻게 저희 모금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나라는 것이 이제 좀 담겨 있고요. 반면에 많은 우려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 AI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기부자와 만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더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생성형 AI는 저희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들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부자들이 이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내용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금 조직이 생성형 AI에 대응하지 않을 때 저희가 어떠한 위험성을 가질 수 있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에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기부자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오도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점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부자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가장 트렌디한 기부는 그 키오스크 기부였어요. 저도 좀 약간 놀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키오스크 기부는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고 10년 전부터 있어 왔던 기부입니다. 하지만 올해 특히 저희 시민 패널들이 많이 주목을 하신 기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오스크 기부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았고요. 그러나 역시 이 키오스크 기부도 비용 문제가 사실 있죠.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혹은 기부당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드는, 그래서 기부금품법의 모금 비용에 저촉이 될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으면 확산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기부자들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콘텐츠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많이 잊고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 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이 기술에서 배제되는 분들은 많이 고려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반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을 표피적으로 재미적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그 기술이 일으키는 임팩트를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 것인가가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기부자들께서는 해주셨다는 것을 저희 모금 활동가들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 큐레이션, 그리고 기부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좀 새로운 단어를 제시하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희 일부에서도
기부자들께서 이제 기부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고 있고 본인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부를 안내해주는 큐레이터, 큐레이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을 담고 있고요.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알고리즘은 사실 편향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기부자를 만나기 어려운 저희의 어떤 장벽, 그런 기술에 의한 장벽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를 아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기부 리터러시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천천히 찬찬히 쏙쏙 이해되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유튜브로 접속해 주시고 계신 해븐니님이 조계사에 갔을 때 키오스크 기부 있었던 거 기억나네요. 뭐냐면은 시주를 키오스크로 받았다는 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작년에 제일 이제 핫했던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키오스크 방식이 확산된 그런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 왜 이렇게 특별하게 제기가 되는 걸까 궁금한데요. 네네. 10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제 왜 이렇게 확산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짧게는 한 3가지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적으로 키오스크가 너무 만연하게 이제 퍼진 어떤 당연한 기술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기술의 개발인데요. 이제는 그 상품 가액과 기부 금액을 구분해서 인지하고 기록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생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인데요. 2021년에 저희가 세금 공제, 기부금 세금 공제를 할 때 이제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되면서 휴대폰 번호만으로도 이제 본인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이 크게 뒷받침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 확산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셨듯이 이제 작년에 핫 이슈는 챗 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인데요. 이 부분 저희 비영리 모금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한데 윤전 선생님 답변해 주세요. 며칠 전에 다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AI 소라를 통해서 너무 실제와 똑같은 영상을 만드는 거 다 보셨을 텐데요. 그토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이미 제가 만난 모금가 중에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으셨습니다. 미드저니를 활용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컨텐츠 활용에 쓰일 수 있고, 또 저는 몰랐던 부분인데 이번에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은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하면서 고액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기부자들을 찾아낸다든지 그런 기부자의 경향성을 발견해서 모금 전략에 적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또 가능하고, 그리고 많은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과 어울리는 기금을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는 이미 해외에서는 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업무 효율성인데, 저도 이제 써봤거든요.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써봤더니 영어로 이런 회의하는 것을 요약해 준다든지 회의록을 정리해 준다든지 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 40% 이상 오를 것이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저작권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혹은 혐오 차별적인 표현 등 상당히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 기부자들께서 이 AI를 통해서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기부처를 물었을 때 모든 AI가 다른 기부처를 추천을 해줬어요. 공평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사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있고, 기부자들의 이런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는 이민영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잘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평하지 않나요? 간단하게 약간 이제 좀 윤지연 선생님 말씀에 격하게 공감하면서 조금 보완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사실 비영리 조직들이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트렌드를 보면 일단은 이제 AI 관련해서 기부자가 어떤 키워드를 넣느냐에 따라서 답이 되게 다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저희들이 막 실험을 해봤어요. 어디에 기부하면 좋을까? 이런 걸 했을 때
그 챗 GPT를 다루는,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갖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느 하나에서만 검색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도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답을 구할 텐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을 거기에 많이 넣어 놓느냐,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넣어 놓느냐에 따라서 기부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가이드하고 AI가 그것을 또 추출해낼 수 있는 그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이 책에서 3개의 방 안에 맴도는 기부자들의 이야기를 썼어요. 첫 번째는 본인의 주 관심사의 키워드에 의해서 트래킹되는 정보들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부자들이 정보 접근성들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내가 어떤 것을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관한 정보만 나에게 온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예, 그래서 서로 또 다른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를 클릭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몫이겠다. 두 번째 방은 내가 어쨌든 어떠한 주제에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관련된 SNS나 거기에 관련된 동호회나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가면 또 그것에 관한 정보에만 내가 또 매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다른 공통의 관심자인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요한 이슈들에는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또 이렇게 그냥 그 안에서 확증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같이 좀 지적을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신기술을 저희가 접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고민도 하는데요. 또 하나 고민되는 것은 이렇게 신기술을 써야지만 우린 트렌드한 걸까? 트렌드 하지만 그러면 신기술 쓰지 않으면 트렌디하지 않은 것일까? 예. 그리고 사실은 이거 안 하자니 고민되고 하자니 너무 어렵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없는데 저희끼리 막 과열 경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도 한대. 야, 우리는 뭐 안 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저희끼리 막 경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런 고민도 많이 드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지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아까도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만난 시민 패널들은 이런 기술이 실제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재미적이고 1차적인 요소로만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이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어떤 이슈를,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가라는 전달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보완을 네.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막 기술, 데이터, 뭐 빅데이터 얘기도 나오고 뭐 이거 시스템화하는 것도 나오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작은 지역사회에 있는 비영리 조직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 것이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기부자들이 내가 기부처를 정하고 혹은 기부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정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안에 있는 그 컨텐츠의 중요성, 그 컨텐츠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부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고 이러이러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변화를 봤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거, 찾아내고 또 그것들을 구성해내고 그것들을 잘 탑재하는 거죠. 잘 올려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술적인 플랫폼들은 다 많이 구축되어 있고 방들은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 우리가 비영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로 잘 올려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 지금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이야기가 설득력 있고 정말 감동적일수록 많은 기부자들은 거기에 기부라는 그런 키워드를 따라서 그 스토리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지역에, 내 기관에 기부자로서 연결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 기술을 다른 더 본질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 필요하고 좋지만 핵심적으로 당신이 그 조직이 하는 스토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기부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공헌 트렌드 이야기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후에 ESG라는 큰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저희 사회공헌 큰 격변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의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또 고민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2024 기부 트렌드 컨퍼런스 5번째 주제로 ESG 나 혼자 산다?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우재 교수님, 안녕하세요. 2024 핵심적인 사회공헌 트렌드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올해 그 기부 트렌드 중에서 사회공헌 관련돼서 크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24년도가 사실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온전히 회복된 첫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이후에 사회공헌의 어떤 모습이 달라졌느냐를 본다면 첫 번째는 사회공헌 대상자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것은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함께 겪었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공헌이 집중해야 되는 문제들이 단순히 사회복지 대상자 혹은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대학생 과 같이 좀 보편적인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기업에서는 뭐 사회공헌 관련 키트라든지 이런 거 발송하면서 자이든 타이든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고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 학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을 하지 않아도 기업의 평판이나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에 크게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공헌이 우리 기업한테 주는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시작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공헌을 통해서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사회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필요들을 채워가려는 좀 인내하고 좀 믿어주고 그러한 모습들이 각각 처소에서 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기업의 그러면 ESG가 직접적으로 사회공헌에 어떻게 변화를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ESG는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비재무적인 가치에 대한 기업 평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ESG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서부터 경영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나 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이랄지 지배구조에 대한 엄청난 집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상대적으로 어떤 기업의 가치의 연관성이나 평가가 어려운 S, 사회에 대한 것들이 좀 등한시되는 그런 경향성이 보이고요. 그런과 동시에 이전과 같이 기업이 수혜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조금 더 그 비영리 기관 NGO나 NPO와 같이 그 사회공헌 관련된 협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사회공헌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거나 더 많이 개입하는 그런 변화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ESG 워싱이라고 해서 그린 워싱과 같이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진전성이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보다는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접근도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마지막 사회공헌 관련된 주제는 그러면 ESG와 사회공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ESG는 사회공헌과 완전히 분립이 돼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회공헌이 나오게 된 이유와 ESG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이유를 쫓아가 본다면 이거 모든 것은 사실은 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뭐 유니레버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어떤 사회공헌 사업을 본다면 기업이 이런 일까지 당담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 지속 가능한 사회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세계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과 지배구조에 대한 시간이 지금 ESG 기업의 중심이 되고 있으나 이제 곧
S를 위한 시간이 그 비영리 조직에서 그 사회공헌을 위한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은데 제가 이 책을 많이 사시려고 중요한 내용들은 이 책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공헌의 달라진 모습들, 그런 판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근데 말씀 중에 전략적 사회공헌이란 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2024년 현재 전략적 사회공헌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어쩌면은 큰 ESG 흐름이 눌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는데요. 예. 전략적 사회공헌이라는 용어는 사실 2000년도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거의 20년이나 된 개념입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 시대에 따라서 그 전략이라는 건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에 있어서 사실 전략적 사회공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ESG를 떼어놓고 할 수 없습니다. ESG는 결국은 어떤 사회공헌을 하는데 사회공헌에 있어서 ESG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전에는 사회공헌 한다면 우리가 기업의 돈을 갖다가 취약계층을 도와준다는 거에서 멈췄다면 이제 도와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비재무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기업이 관심 가지고 있는 재무적 가치와 그 사회적 가치 그 두 개 다를 사회공헌을 통해서 어떻게 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적 사회공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사전 질문으로 김좌진님이 연동되는 질문을 남겨주셔서 그러니까 기업이 ESG와 관련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동해서 비영리 단체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생길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회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다면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예, 저는 변화에는 항상 기회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비영리 기관들에게도 이러한 흐름에 그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복지 혹은 비영리 기관들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는 그 취약계층 대상자들 도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어떻게 더 잘 돕고 그들의 그런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기업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회공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줌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그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보면서 이 기업이 사회 문제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신 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를 끼쳤던 환경이라든지 뭐 지배 구조에 대한 논의나 그런 강조만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이나 해결을 돕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과 함께 기업을 파트너십해서 같이 이렇게 일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역시 또 공부, 공부, 일은 언제 하나요? 네, 네. 그러면요, 이번에는 마지막 트렌드입니다. 2024 기부 트렌드 6번째. 진격의 거인, 비영리의 지축을 흔들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렌드를 처음 봤을 때 거인이 등장을 해서 도대체 거인이 누굴까 하는 궁금함이 사실 먼저 떠올랐거든요. 임은영 교수님, 거인이 누군가요? 진짜 비영리 생태계에서 이 진격의 거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인들이 떠오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 갖고 책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한호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죠. 비영리 생태계 자체의 2024년 트렌드를 저희가 바라봤을 때 가장 급부상한 지원 세력은 바로 기업이고 기업이 기반으로 하는 재단들의 지원입니다.
과거의 다른 사회복지와 혹은 사회적으로 지원했던 지원 체계와 다르게 이 기업 기반의 민간 재단들은 정말 전폭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리고 성과와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줘라. 라는 형태로 지원금의 사용법에 대한 제한을 굉장히 많이 느슨하게 자율성을 주면서 전폭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들이 지금 생태계 안에서 2023년, 4년을 거쳐오면서 달라진 점은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의 축소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그 정말 빈자리를 기업으로부터 혹은 민간 재단으로부터 많이 수혈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우리 또 윤지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 기반이라는 것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 그런 영리 생태계가 비영리 생태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이 기업의 영향력 안에 두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격의 거인 한 부분이 기업이라면 또 다른 부분은 공공이죠. 정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역할인데요. 법 제도의 변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모금 생태계의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아마 그런 법 제도의 변화 그리고 지원금 제도에 대한 뭐 국가와 정책적인 입장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책을 통해서 또 이후에 질문 과정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변화, 공공의 기부금 제도의 변화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도입이죠. 2023년에 이제 정말 시작을 한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사실은 뭐 정부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돼서 뭐 기부금 상한금도 늘리고 또 답례품에 대한 비율도 높이고 하는 전폭적인 어떤 변화들까지도 앞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활성화가 될까요? 근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부분은 기부자에게 시민들에게 고향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기부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여진 기부금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이야기 2023년에 정말 전국을 뜨겁게 우리 논쟁으로 이끌었던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사회에 제기되었었죠. 그런데 사실 비영리 모금 조직에 이 이슈가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지 사실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또 아동 학대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의 후원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비영리 조직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정말 기부자들의 의견에 더 이렇게 약간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영리 조직이 가져야 할 비판적인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번에 저희가 또 새로운 이슈로 트렌드로 뽑은 주제입니다.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도하고 있는가? 비영리 조직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기업이 선도하고 있다. 기업의 이슈가 이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또한 저희가 2023년에 관찰한 바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끝으로 고민해야 할 것, 비영리의 본질, 우리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 진격의 거인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진격의 거인들과 함께 비영리 생태계는 어떻게 흘러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과제도 함께 제시해 보았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에 법 제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긴장했던 거 단연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이었는데요. 정말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긴장하고 있었고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별로 파급력 높지 않았다. 괜찮다 하면서 저희 사랑의 열매도 전국에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의견이 정말 분분하더라고요. 네. 향후에 그렇지만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비영리 영역에 어떻게 파급력을 줄지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교수님? 네, 뭐 지금 법 제도가 이렇게 이제 변화하잖아요. 그 기부금 상한 금액도 올리고 그다음에 개인이 기부하던 것에서 뭐 동호회라든지 뭐 이렇게 뭐 동창회라든지 이런 모임이 할 수 있도록 또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그다음에 답례품이 굉장히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끄는 동기 유발 요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30%로 늘리겠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만큼 작년보다는 더 많이 기부금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비영리 조직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어떤 부분에서도 개입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맡겨놓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겁은 나는데 볼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고향 사랑의 마음으로 기부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향의 문제에 대해서 그 고향에 있는 비영리 조직이 해야 할 일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곳에 우리 고향에 어떤 부분에 기부금이 필요한지도 제시해 주어야 할 것 같고 그 금액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좀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부분들보다는 그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비영리 조직이 해야 할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역할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예. 고향사랑 기부 제도에 사실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예. 고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네. 흐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의 우선순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런 부분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예. 네. 아니, 사실은 이제 이 마지막 트렌드를 뽑으면서 네, 네. 부담도 되지만 꼭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싶었어요. 좀 아픈 부분이죠. 우리 어쩌란 말인가 이런 부분이고 또 굉장히 현장에서 애쓰시고 최선을 다하는데 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라기보다는 해야 할 것들을 좀 그냥 몇 가지만 우리 좀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비영리가 왜 있어야 하느냐. 뭐 기업도 사회공헌 다 하고 정부도 이렇게 나서서 하는데 비영리까지 해야 돼. 뭐 거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역사적으로도 왜 이 비영리 섹터가 생겼을까도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미션에 대한 그 세움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우리 조직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망설임 없이 해야 할 말은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먼저 제시하는 선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의 업과 우리 조직의 미션을 먼저 세우는 것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업도 갈 수 있고 또 뭐 정부와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부자와 시민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이슈나 지역사회 이슈의 사실 중심이 시민들이잖아요. 그 시민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인 텐데 그 시민들이 또 기부자로서 다시 또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민과 받는 자와 주는 자가 분리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 우리 앞에 모든 트렌드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들과 함께 느슨하지만 새롭고 재밌게 이 일들을 어떻게 같이 해 나갈까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크게 막 방대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 업 안에서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은 거대한 거인들과 함께 일을 하는 우리 비영리 조직의 입장에서 이 강력한 재원들 혹은 이런 지원들을 그냥 우리 현실의 문제나 이슈를 그냥 해결하는 데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정부 지원을 받다가 그것이 끊기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 요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을 할 때 그리고 이렇게 파트너와 함께 일을 할 때 저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오히려 시스템이나 이런 기반을 만드는 것들을 그런 큰 조직들과 함께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어떤 지혜들이 우리가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도 줌 참석자 모시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립된 지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비영리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후원자들은 어떻게 좀 발굴을 해야 되는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기존에는 기부처를 찾을 때 본인이 직접 나의 가치관과 맞는 곳들을 알아보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이버 해피빈이나 카카오 가치가치 같은 곳들을 통해서 여러 기부처들을 살펴볼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부 문화에서 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의 수요나 욕구는 어떻게 또 파악해야 하는지 앞서서 이야기해 주실 때
정기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를 드렸더니 후원하고 있었나요? 라고 끊는 경우들이 생겼다라는 걸 보면서 마냥 남의 일 같지는 않았습니다. 모금 조직에서는 기부금이 투명하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기부자분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배분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파악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해피빈이나 카카오 같이 다들 쓰시겠지만 한계가 명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부자 정보가 저희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기부자님들과 저희가 관계 형성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접근성이라는 그리고 편리성이라는 것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죠. 저희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요. 또한 아까도 언급된 것일 텐데요. 이제 재난의 일상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라고 다수의 대중에게 우리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일종의 큰 광고판으로서 요즘은 기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또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기부는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치나 해피빈을 통해서 콩으로 한 개, 두 개 기부를 해보신 분이 결국은 익숙해지셔서 저희의 일반적인 정기 기부자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자들의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그리고 기부자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사실은 대형 기관도 요즘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기부자 여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의 기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민용 교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정말 우리가 이슈 레이징을 하고 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을 잘 기부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부자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과연 뭘까? 우리의 기부자는 어떠한 특성을 가졌을까를 좀 아시면 그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그분들이 조금 더 원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부자를 알고 그리고 기부자님들과 좀 더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효과를 알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세 분 정말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해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트렌드가 정식 도서로 발간되기까지 많은 기여를 해주신 나눔문화연구소 김누리 소장님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소장님, 어떤 취지와 의도로 정식 도서 출간을 하시게 된 건지 그 의도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부 트렌드 연구가 항상 많은 분들이 찾고 좋아하시는데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판이라는 힘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서 추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이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예, 매년 이렇게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매년 할 거니까 올해도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오늘 트렌드 컨퍼런스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연구자분들 그리고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모금에 대한 목마름 또 치열한 고민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전국의 모금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금은 사실 정말 힘든 거 맞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운데요. 공부할 것도 많지만 이렇게 저희들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는 연구자분들 그리고 저희 댓글창을 보니까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서로 지지해 주시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만 외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모금 현장에서 늘 건승하시길 그리고 모금 많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그럼 우리는 다시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